영하 30도. 러시아 북극권의 버려진 군사시설에서 저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더 이상 떨리지도 않더군요. 사흘째 물 한 모금 못 마신 상태였어요. 아, 여기가 내 무덤이 되는구나. 평양에서 시작해 두만강을 건너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9,000km를 달려왔는데 결국 북극의 얼음 속에서 끝나는구나. 품속에서 아버지의 낡은 손목 시계를 꺼냈습니다. 이미 멈춰버린 시계였지만 저는 그걸 가슴에 꼭 안았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끝까지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멀리서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노르웨이어였습니다. 제가 왜 북극까지 갔느냐고요? 왜 그 흔한 중국 루트를 두고 세상에서 가장 미친 길을 선택했느냐고요? 저는 수학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였으니까요. 최단거리가 아닌 최적의 해를 찾는 게 제 전공이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리종훈입니다. 북한이 키운 천재가 그 두뇌로 북한을 탈출한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2023년 7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저는 17살이었고 제64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시상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목에 걸린 금메달이 묵직하게 느껴지더군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각국 대표단들의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제 옆에는 중국 대표, 미국 대표가 나란히 서 있었고 저는 그들 사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긴 이름을 달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 아래 조선의 수학 영재가 세계 무대에서 1등을 쟁취하였습니다. 단장 선생님이 감격에 겨워 눈물까지 글썽이시더라고요. 저는 그 옆에서 미리 외워둔 멘트를 기계처럼 읊었습니다. 이 영광을 경애하는 원수님께 드립니다. 원수님의 품속에서 자란 저는 반드시 조국의 과학기술 강국 건설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북한 대표단 사이에서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그때는 쳐다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랐을 때였어요. 창밖으로 부쿠레슈티의 거리가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7월의 루마니아는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한여름이었어요. 거리에는 반팔 차림의 사람들이 여유롭게 걸어 다녔고 노천 카페마다 웃음소리가 넘쳐났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우리는 자본주의가 몰락 직전이라고 배웠거든요. 미국과 유럽은 실업자들이 거리에 넘쳐나고 굶주린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뒤진다고요.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전혀 달랐어요. 슈퍼마켓 유리창 너머로 형형색색의 과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는 외화상점에서나 볼 수 있는 바나나며 오렌지가 여기서는 길거리 아무 가게에나 넘쳐났어요. 한 소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였을 거예요. 그 소년은 길을 걸으면서 손안에 네모난 기계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이라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화면을 쓱쓱 넘기더군요. 저도 평양에서는 최상위 계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셨으니까요. 하지만 스마트폰은커녕 일반 휴대전화조차 만져본 적이 없었어요. 있다 해도 해외 인터넷은 절대 연결되지 않는 그냥 통화만 되는 기계였으니까요. 저 소녀는 대체 뭘 보고 있는 걸까? 저렇게 자유롭게 웃으면서 종훈동무, 창밖 보지 말고. 단장 선생님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본주의의 퇴폐한 풍경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네. 저건 전부 허울이야. 속으로는 다 썩어가고 있어. 네,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의문 하나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허울이라고요?
저 넘쳐나는 음식들도, 저 환하게 웃는 사람들도 전부? 그날 밤이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다른 대표 단원들이 잠든 후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창문으로 거리에 불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저는 그 불빛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루마니아에 온 지 닷새째였는데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감시를 받고 있었어요. 호텔 밖 외출은 단체로만 가능했고 화장실 갈 때조차 단장 선생님이나 보이지도 않는 동무가 따라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만큼은 달랐습니다. 대회가 끝났고 다음날 아침 비행기로 베이징 경유 평양행이었어요. 마지막 밤이라 모두 긴장이 풀렸는지 보이지도 않는 동무는 소주를 마시고 일찍 잠들었고 단장 선생님도 코를 골며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가만히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갔어요.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1층 로비에는 늦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몇몇 있었어요. 외국인들,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는 사람들. 저는 그들 사이를 유령처럼 지나 호텔 정문을 빠져나왔습니다. 7월의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서 이국의 거리에 서 있었어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알고 싶었어요. 진짜 세상은 어떤 곳인지. 거리를 걸었습니다. 오후 분쯤 걸었을까요? 골목 안쪽에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가게가 보였어요. 인터넷 카페라고 적힌 간판이 걸려 있더군요. 유리문 너머로 컴퓨터 모니터들이 줄지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어요. 대회 참가 용돈으로 받았던 달러 몇 장이 있었습니다. 이걸 쓰면 나중에 추궁당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은 담배 연기와 에어컨 바람이 뒤섞인 공기로 가득했어요. 카운터에 앉은 수염난 아저씨가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어색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1시간만요, 제발. 아저씨는 대수롭지 않게 달러를 받아들이고 구석 자리를 가리켰어요. 저는 거기 앉았습니다. 모니터가 제 앞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쥐는데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어요. 평양에서도 컴퓨터는 써봤습니다. 소년궁전 영재반에서 프로그래밍도 배웠고 수학 문제 풀이에 컴퓨터를 활용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철저하게 내부망으로만 연결된,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기계였어요.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달랐습니다. 인터넷, 전 세계와 연결된 네트워크, 북한에서는 존재 자체가 금기인 것. 브라우저를 열었습니다.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이 떴어요. 하얀 바탕에 알록달록한 글자, 검색창 하나.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엇을 검색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뭘 검색해야 할지는 알고 있었지만 두려웠던 거예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칫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영어로 타이핑했어요. 노스, 코리아.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셀 수 없이 많은 검색 결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뉴스 기사, 다큐멘터리, 학술 자료, 동영상. 저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내려보았어요. 처음 클릭한 건 북한 인권에 관한 영문 기사였습니다. 정치 범수용소, 공개 처형, 3대 멸족, 기아, 탈북자 증언. 익숙한 단어들이 완전히 다른 맥락으로 배열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남조선이라고 부르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굶주린다며 쌀을 보내주고 있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굶주린다고요? 남조선이 우리보다 잘 산다고요?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분명 배웠습니다.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이고 국민 대다수가 극빈층이며 우리 공화국만이 진정한 지상낙원이라고요. 저는 다른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유튜브라는 동영상 사이트였어요. 검색창에 다시 노스코리아를 쳤습니다. 탈북자 인터뷰 영상이 떴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는 중년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면서 말하고 있었어요. 자막이 영어로 깔려 있었는데 저는 그걸 더듬더듬 읽어 내려갔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 제 동생이 굶어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장마당에서 중국 라디오를 듣다가 발각되어 끌려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아마 죽었겠죠. 저는 화면을 멈출 수 없었어요. 다른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또 다른 탈북자. 이번엔 젊은 남자였어요.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개처럼 죽어나갔습니다.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고. 저는 어머니가 총살당하는 걸 눈앞에서 봤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남조선의 날조야. 미제의 조작이야. 그렇게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화면 속 사람들의 눈빛이 자꾸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 눈에 담긴 고통과 슬픔은 연기라고 하기엔 너무 깊었어요. 저는 검색어를 바꿔 쳤습니다. 김, 패밀리 노트 코리아. 김일성 가문에 대한 자료들이 쏟아졌어요. 세계 언론들이 정리해 놓은 북한 정권의 역사, 세습, 개인 숭배, 인권 유린, 핵 개발. 우리가 배운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들이 조목조목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심코 이런 검색어를 쳤어요. 사우트 코리아 서울. 화면에 서울의 야경 사진이 떴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한강 위로 쏟아지는 넌사인, 깨끗하게 정돈된 도로와 줄지어 달리는 자동차들, 화려한 쇼핑몰과 그 안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 이게 남조선? 미제의 식민지라며 굶주리는 사람들로 넘쳐난다며 우리 공화국을 부러워하며 통일을 갈망한다며 거짓말이었구나. 전부 거짓말이었구나. 저는 모니터 앞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주먹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17해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제가 서 있던 땅이 송두리째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문득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치시는 아버지.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논문을 쓰시던 아버지. 가끔 외국 학술지를 들여다보시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책을 덮으시던 아버지. 그때 아버지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에는 늘 뭔가 말하지 못한 것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걸 그냥 연구자의 고뇌라고만 생각했는데 혹시 아버지도 알고 계셨던 걸까요? 바깥 세상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배운 게 전부 거짓이라는 걸.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 보이셨던 걸까요? 시간을 확인하니 1시간이 훌쩍 넘어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브라우저 기록을 삭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리로 나왔을 때 새벽 3시가 넘어 있었어요. 거리는 고요했지만 가로등 불빛이 여전히 환하게 세상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더라고요. 평양에서는 밤이 되면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거든요. 전기가 부족해서 가로등도 거의 켜지 않고 아파트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도 드물었어요. 그래서 밤에는 별이 그렇게 많이 보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는, 이 자본주의의 거리는 한밤중에도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주머니 속 금메달을 만지작거렸어요. 이 메달 때문에 저는 북한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대표, 공화국의 자랑. 덕분에 감시의 눈을 벗어나 이 거리에 설 수 있었고 진짜 세상을 엿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메달은 저를 영경 가둘 족쇄이기도 했습니다. 금메달 리스트, 북한이 절대 놓아주지 않을 인재, 앞으로 평생 감시와 통제 속에서 김정은을 위한 과학자로 살아야 할 운명. 저는 호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버튼을 누르고 닫히는 문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걸 알아버린 지금
어떻게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돌아가서 살 수 있지?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날 밤 내내 생각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창문으로 부쿠레슈티의 첫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저는 침대맡에 놓아둔 금메달을 집어 들었습니다. 손 안에서 묵직하게 빛나는 금빛 원반.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 메달이 낡아둔 황금 족쇄가 될 줄은 몰랐어. 그때는 정말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메달이 족쇄인 동시에 저를 구할 열쇠가 될 거라는 걸. 다만 그걸 깨닫기까지 저는 아직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북한 대표단과 함께 비행기에 올랐어요. 베이징을 경유해 평양으로 돌아가는 길.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부쿠레슈티를 바라보면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어. 이 세상으로, 진짜 세상으로. 그때 저는 아직 몰랐어요.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어떤 지옥을 통과해야 하는지를. 2달 후,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2023년 9월, 평양. 루마니아에서 돌아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제 일상은 달라진 게 없었어요. 평양 제1중학교에 다니면서 영재반 수업을 받았고, 주말이면 소년궁전에서 수학 심화 훈련을 했습니다.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라는 타이틀 덕분에 어디를 가나 칭찬이 쏟아졌고, 선생님들은 저를 조국의 보배라고 치켜 세웠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리종훈이 아니었습니다. 부쿠레슈티의 그 인터넷 카페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미제의 야만성을 설명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남조선 괴뢰의 비참한 삶을 보여줄 때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떠올랐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버지를 마주할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저녁이면 서재에 틀어박혀 논문을 쓰셨는데 가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황급히 뭔가를 덮으시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연구 자료려니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바깥 세상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학자로서 외국 학술지를 접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계셨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바깥 세상은 정말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런 곳인가요? 아버지의 손이 멈췄어요. 들고 계시던 찻잔을 내려놓으시더니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무언가 간절히 전하고 싶은 말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종훈아.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풀리지 않는 방정식이 있단다. 아무리 뛰어난 수학자도 풀지 못하는 문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야.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아시는 거죠. 진짜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아버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평양의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없어서 어둠에 잠긴 도시. 그래서 오히려 별이 그렇게 잘 보이는 도시. 종훈아, 넌 똑똑한 아이야. 그 머리로 언젠가 답을 찾아야 할 거다. 아버지가 찾지 못한 답을. 그게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진솔한 대화였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후 9월의 어느 밤이었어요. 저는 방에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쯤이었을 거예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다음 날 도시락 반찬을 준비하고 계셨고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서재에 계셨죠. 갑자기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엔 뭔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이어 거친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최소 5-6명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리재성 동무 어딨소? 보이부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었어요. 복대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국가보위성 완장을 찬 요원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무표정했어요. 뭔 일입니까? 어머니가 부엌에서 뛰어나오셨어요. 손에는 아직 행주를 들고 계셨습니다. 요원 중 하나가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부 교수 리재성 반동적 학술사상 유포 혐의로 체포한다. 반동적 학술사상 유포.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재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놀랍게도 표정은 담담하셨습니다. 마치 이 순간이 올 줄 알고 계셨던 것처럼. 무슨 혐의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오. 아버지가 차분하게 물으셨어요. 닥쳐. 요원 하나가 아버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아버지가 비틀거리셨고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어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요원들이 어머니를 밀쳐냈습니다.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지셨어요. 어머니, 제가 달려가려는데 요원 하나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넌 리종훈이지? 올림피아드 금메달 따네. 그 말투에서 묘한 냉소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금메달 따위가 아무 소용없다는 듯한. 아버지가 요원들에게 끌려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아버지가 잠깐 멈추셨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 저는 평생 그 눈빛을 잊지 못할 겁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눈에 담긴 메시지를 저는 분명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내 두뇌를 이 땅에 묻지 마라. 그게 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문이 닫혔고 아버지는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진 채 흐느끼고 계셨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나무십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 재성가. 어머니는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아버지 이름만 계속 부르셨어요. 정신이 반쯤 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를 침대에 눕혀드리고 밤새 곁을 지켰어요. 어머니는 간간히 경련을 일으키셨고 헛소리를 하시다 기절하듯 잠드셨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틀 무렵 저는 창가에 서서 평양의 아침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 시작했고 확성기에서는 아침 체조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어젯밤 이 집에서 벌어진 일 따위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아니 알아도 모른 척하는 것처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아버지가 어디에 끌려가셨는지, 어떤 상태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자리에 누우셨고 저는 학교에 가지 않고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인민반장이 찾아왔습니다. 걱정해서 온 게 아니었어요. 감시하러 온 거죠. 반동분자의 가족 이된 우리 집을 말이에요. 친척들은 발길을 끊었습니다. 당연했어요. 우리와 엮이면 자기들도 위험해지니까요. 북한에서는 연좌제가 있거든요.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3대가 벌을 받습니다. 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어요. 올림피아드 금메달이 아니었다면 아마 저도 같이 끌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조국의 과학기술 인재였으니까요. 쉽게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학교에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선생님들도 예전처럼 칭찬하지 않았고 친구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반동 분자의 아들이라는 낙인이 찍힌 거죠.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인민반장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표정이 묘했습니다. 뭔가 말하기 껄끄러운 소식을 전하러 온 표정. 종훈동무, 어머니 좀 깨워야겠소. 무슨 일인데요? 아버지 리재성 동무,
오늘 낮 12시에 공개 처형이요. 공개 처형.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재판도 없이요? 일주일 만에 처형이라고요? 재판은 이미 끝났소. 반동적 사상 유포죄는 중죄요. 원래는 가족들도 불러야 하는데 어머니 상태가 안 좋다 해서 통보만 하는 거요. 그러니까 가서 보라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총살당하는 걸 지켜보라는 거. 저는 미친 듯이 뛰쳐나갔습니다. 처형장은 대동강변 공터였어요. 평양 시민들이 강제로 동원되어 모여 있었습니다. 반동분자의 최후를 목격하라는 명목으로요. 저는 인파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앞줄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처형대 앞 기둥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땅바닥에는 붉은 얼룩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채 마르지 않은 핏자국. 아버지의 피. 저는 무릎이 꺾이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반동분자의 아들이니까요. 동정해주면 자기들도 위험해지니까요. 저는 아버지의 피가 스민 흙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러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때까지 저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동무, 이제 가야 하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낯선 아저씨였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일으켜 세워준 거죠. 저는 그분의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냥 비틀거리며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깨어 계셨어요. 제 얼굴을 보시더니 어머니는 모든 걸 알아채신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저를 안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틀어박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했어요. 보이부가 서재를 뒤져서 대부분 가져갔지만 몇 가지는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손목시계. 아버지가 대학 시절부터 차고 다니셨다는 소련제 시계였어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멈춰버린 시계. 저는 그 시계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눈빛으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 두뇌를 이 땅에 묻지 마라.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탈출하라는 뜻이었어요. 이 지옥 같은 땅에서 빠져나가라는 뜻. 책상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수학 공식을 적던 노트. 저는 새 페이지를 펼쳤어요. 연필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노트 위에 떨어졌어요. 저는 페이지 맨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탈출 방정식. 그리고 그 아래에 문제. 북한이라는 폐쇄계에서 외부로 탈출하는 최적의 경로를 구하시오. 주어진 조건, 국경 감시망, 추적 확률, 이동 경로별 위험도, 계절 변수, 신분 특수성, 구하고자 하는 값, X는 자유. 저는 그 노트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가 풀지 못한 방정식, 제가 풀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조국의 보배도 과학기술 영재도 아니었어요. 저는 이 땅을 탈출할 방법을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멈춰버린 시계. 하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시계보다 소중했어요. 이 시계가 다시 움직이는 날, 그날이 바로 제가 자유를 찾는 날이 될 거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셨어요. 하루 종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시거나 갑자기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우시곤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괴로웠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땅에 남아봤자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저도 언젠가 아버지처럼 끌려가 총살당할 수 있다는 걸.
어머니를 살리는 길은 제가 먼저 살아남는 것이었어요. 자유세계에 도착해서 언젠가 어머니를 데려오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였습니다. 노트 앞에 앉아 밤새 계산을 했어요. 일반적인 탈북 루트는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들어간 뒤 라오스나 태국을 거쳐 한국 대사관에 망명 신청을 하는 거였습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그 길을 선택했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저는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북한 정권이 절대 놓아주지 않을 인재. 제가 사라지는 순간 전 세계에 수배령이 떨어질 거예요. 중국 공안은 물론이고 북한 보위부의 해외 공작원들까지 저를 쫓을 겁니다. 중국 동남아 루트는 이미 뻔히 알려진 길이에요. 보위부의 감시망이 거미줄처럼 깔려 있죠. 제가 그 길을 선택하면 열의 9은 잡힐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정식을 세우기로 했어요. 가장 예측 불가능한 루트,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길. 그걸 찾아야 했습니다. 노트 위에 세계 지도를 그렸어요. 북한에서 출발해서 자유세계까지 갈 수 있는 모든 경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쪽? 휴전선은 지뢰밭이고 철조망이 겹겹이에요. 불가능. 서쪽? 바다를 건너야 해요. 배를 구할 방법이 없고 바다에서 잡히면 끝이에요. 동쪽? 동해를 건너 일본으로. 거리가 너무 멀어요. 북쪽. 저는 지도에서 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만강 너머 러시아. 러시아라.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뜩였어요. 그날 밤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잃었지만 대신 목표를 얻었어요. 이 땅을 탈출하겠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수학으로 아무도 풀지 못한 방정식을 풀어내겠다. 노트를 덮으면서 저는 멈춰버린 아버지의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아버지. 반드시 답을 찾아낼게요. 창밖에는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전기가 없어 칠흑 같은 평양의 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별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저 별빛 아래 자유로운 땅에 서겠다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게 2023년 9월의 일이었어요. 제 본격적인 탈출 계획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평양 소년궁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상으로 복귀했어요. 학교에 다니고 소년궁전 영재반 수업에 참석하고 선생님들 앞에서 모범생처럼 굴었죠. 아버지 일로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혁명 정신을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사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북한에서 반동분자의 가족이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더 충성스러운 척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큰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당에 대한 충성을 몸으로 증명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부 연기였어요. 진짜 저는 밤마다 다른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망영대학생 소년궁전은 N평양에서 가장 큰 영재 교육 시설이에요. 수학, 과학, 예술 분야의 영재들이 모여서 특별 교육을 받는 곳이죠. 저는 국제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로서 이곳의 특별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특별 관리 대상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북한 정권이 미래의 핵심 인재로 점찍은 아이들이에요. 우리는 일반 학생들과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더 좋은 배급, 더 좋은 시설, 그리고 더 많은 자유. 그 자유 중 하나가 소년궁전 야간 출입이었어요. 영재반 학생들은 연구와 학습을 위해 밤늦게까지 소년궁전에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경비원들도 우리한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조국의 미래들이 공부하는 건데 뭘 의심하겠어요. 저는 이 특권을 최대한 이용했습니다. 낮에는 모범생, 밤에는 탈출 설계자. 10월의 어느 밤이었어요. 자정이 넘은 시각, 저는 소년궁전 3층 수학연구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세계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노트에는 빼곡하게 수식이 적혀 있었죠.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친 뒤 저는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어요. 먼저 기존 탈북 루트를 분석했습니다. 가장 흔한 경로는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들어간 뒤 브로커를 통해 라오스나 태국으로 이동하고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망명 신청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이 길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부분의 탈북자가 아니었어요. 노트에 변수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신분 특수성. 저는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입니다. 북한 정권 입장에서 저는 단순한 탈북자가 아니에요. 배신자이자 체제 선전의 실패 사례죠. 제가 사라지는 순간 북한은 국제적 망신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를 쫓을 겁니다. 예상 시나리오를 적었어요. 실종 인지 후 24시간 이내 국제 수배, 중국 공안에 협조 요청, 동남아 루트 전역에 수배 전파, 브로커망 색출 강화. 중국 동남아 루트를 선택하면 열의 9은 잡힐 거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둘째, 감시망 분포. 북한 보위부의 해외 공작망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중국이에요. 두만강, 압록강 접경 지역에는 보위부 요원들이 깔려 있고 중국 공안과도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탈북자를 잡아 송환하면 북한에서 돈을 주거든요. 중국 브로커들 중에도 이중 스파이가 많아요. 동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오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탈북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루트에는 이미 보위부의 감시망이 촘촘하게 깔려 있어요. 그럼 감시망의 구멍은 어디일까요? 저는 지도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북쪽으로 향했어요. 러시아라. 솔직히 처음에는 미친 생각이라고 스스로도 느꼈어요. 두만강을 건너 러시아로? 거기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하지만 수학적으로 분석하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확률론을 적용해 봤어요. 중국 루트의 검거 확률. 높음. 감시망 밀도가 높고 탈북자 색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음. 러시아 루트의 검거 확률. 상대적으로 낮음. 왜? 아무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측 불가능성이에요. 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는 수를 두면 그만큼 승률이 올라갑니다. 보위부는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갈 거라고 예상해요. 그래서 거기에 자원을 집중하죠. 러시아? 거기로 가는 탈북자는 거의 없으니까 신경을 덜 쓸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로 갔다고 끝이 아니에요. 러시아도 북한과 수교국이거든요. 러시아 당국에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될 수 있어요. 그럼 러시아에서 어디로 가야 할까? 저는 지도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러시아 연해주에서 출발해서 서쪽으로, 계속 서쪽으로, 시베리아 횡단 열차. 저는 그 이름을 노트에 적었어요. 모스크바까지 9288km.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 노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해 모스크바까지 6일에서 7일 걸리는 대장정. 만약 제가 이 열차를 탄다면 광활한 시베리아를 가로지르는 동안 아무도 저를 찾지 못할 거예요. 러시아 내륙에서 동양인 한 명을 찾는 건 사막에서 모래알 찾기나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모스크바에 도착한 다음은 모스크바도 수도이니까 감시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가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개입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유럽 국가 중에서 북한 탈북자에게 가장 관대한 나라는 어디일까? 저는 부쿠레슈티 인터넷 카페에서 봤던 정보들을 떠올렸습니다. 탈북자 관련 기사들, 망명 성공 사례들,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북쪽 끝에 있는 나라, 인권 선진국, 난민에게 관대하기로 유명한 곳, 그리고 결정적으로 노르웨이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저는 지도에서 손가락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두만강, 러시아 연해주, 시베리아 횡단 열차, 모스크바, 무르만스크, 노르웨이 국경. 무르만스크는 러시아 최북단의 도시예요. 북극권에 위치해 있죠. 거기서 노르웨이 국경까지는 약 200km.
이 루트라면 북한 보위부의 예측 범위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요. 저는 노트에 크게 적었습니다. 최단거리가 아닌 최적해를 찾는 거야. 루트를 정했으니 이제 세부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저는 매일 밤 소년궁전에 남아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수학 공부하는 척 하면서요. 첫째, 국경 통과 방법. 두만강은 북중 국경이기도 하지만 일부 구간은 북러 국경이에요. 함경북도 최북단 지역에서 두만강을 건너면 바로 러시아 연해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비예요. 국경 경비대가 순찰을 돌고 철조망도 있고 지뢰도 매설되어 있어요. 저는 확률 계산을 했습니다. 경비대 순찰 주기는? 교대 시간은? 감시 사각지대는 어디인가? 이런 정보를 어떻게 구했느냐고요? 저는 과학기술 영재, 지방 강견이라는 명목으로 함경북도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지방 학교에서 강견을 하러 간 거지만 저는 그 기회를 이용해 국경 지역을 은밀히 관찰했습니다. 물론 직접 국경까지 갈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지역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간접적으로 정보를 모았습니다. 국경 경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느 구간이 상대적으로 허술한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 겨울에 두만강이 얼면 얼음 위로 걸어서 건널 수 있다. 둘째, 러시아 내 이동. 러시아에 들어간 후가 문제였어요. 저는 러시아어를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영어도 기초 수준이고. 동양인이 러시아 시골을 돌아다니면 당연히 눈에 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러시아어를 배우자. 소년궁전 도서관에는 외국어 교재들이 있었어요. 물론 검열을 거친 것들이지만 러시아어 기초 교재 정도는 구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한때 우방이었으니까요. 저는 낮에는 수학 공부, 밤에는 러시아어 독학을 시작했어요. 키릴 문자부터 배웠습니다. 처음엔 너무 낯설었어요. 하지만 수학을 배울 때에 그 집중력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가 가능해졌어요. 6달이 지나자 간단한 회화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학생입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습니다. 왜 우즈베키스탄이냐고요? 중앙아시아에는 고려인들이 많이 살거든요. 한국계 러시아인들. 그들은 동양인 외모에 러시아어를 하니까. 저도 그렇게 위장하면 덜 의심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셋째, 신분 위장. 러시아 국내에서 이동하려면 신분증이 필요해요. 열차표를 살 때도, 호텔에 묵을 때도 신분증을 요구하거든요. 가짜 신분증을 어떻게 구하느냐. 솔직히 이 부분은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막막했어요. 북한에서 러시아 가짜 신분증을 구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저는 일단 현지에서 해결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러시아에는 고려인 동포들이 있어요. 특히 연해주 지역에는 북한에서 파견된 노동자들도 있고 오래전에 이주한 고려인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가 도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넷째, 타이밍. 언제 탈출할 것인가. 저는 최적의 시기를 계산했습니다. 겨울이어야 해요. 두만강이 얼어야 건널 수 있으니까. 하지만 너무 추운 한겨울은 피해야 해요. 영하 30도, 40도까지 내려가면 동사할 위험이 있거든요. 1월 중순에서 2월 초. 강이 충분히 얼어 있으면서도 기온이 극단적으로 낮지 않은 시기. 그리고 음력설 연휴, 직후가 좋겠다고 판단했어요. 명절 때는 경비도 느슨해지고 사람들의 이동도 많으니까 제 실종이 늦게 발각될 수 있거든요. 2024년 2월 초, 저는 그 시기를 디데이로 정했습니다. 다섯째, 최종 목적지. 노르웨이 국경을 넘은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은 간단했어요. 국경을 넘자마자 노르웨이 당국에 자수하고 난민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한민국 입국을 요청하는 거죠. 노르웨이는 인권 선진국이에요. 북한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한국 정부에서 저를 받아줄 의무가 있는 거죠. 문제는 노르웨이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것. 그게 전부였고, 그게 전부 어려웠습니다. 2024년 2월, 6달의 준비 기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저는 소년궁전 연구실 칠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칠판 가득 수식과 지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확률 계산, 경로 최적화, 위험도 분석, 타이밍 설정, 제 인생 최대의 수학 문제, 변수, 국경 경비, 기후, 감시망, 이동수단, 신분 위장, 언어 장벽, 자금, 체력, 운, 구하는 값, 생존 확률을 최대화하는 최적 경로. 저는 마지막으로 칠판을 훑어보았습니다. 두만강 도하 지점, 러시아 연해주 진입로, 블라디보스토크까지의 이동 경로, 시베리아 횡단 열차 노선, 무르만스크까지의 연결편, 노르웨이 국경 통과 지점. 모든 게 제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어요. 위성사진으로 본 지형들을 수백 번 암기했습니다. 소년궁전 컴퓨터로 몰래 접속한 러시아 지도 사이트에서요. 물론 접속 기록은 매번 삭제했고요. 저는 분필을 들어 칠판 한 구석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최단거리가 아닌 최적해. 그리고 그 아래에 자유. 잠시 그 글자들을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라면 이 계획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을까? 종훈아, 넌 진짜 미친놈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눈은 웃고 계셨겠죠. 저는 칠판을 깨끗이 지웠습니다. 증거를 남기면 안 되니까요. 손목에는 아버지의 시계가 채워져 있었어요. 여전히 멈춰있는 시계. 아버지, 이제 진짜 시작합니다. 저는 연구실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탈출이 주일 전, 저는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물론 탈북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까지 위험해지니까요. 저는 그냥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어머니 곁에 있었어요. 어머니, 저 지방 강연 다녀올게요. 함경북도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많이 늙으셨어요. 머리카락의 흰 가닥이 부쩍 늘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평소에 잘하지 않던 말이었어요. 어머니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니, 이 녀석아. 그냥요, 그냥 말하고 싶어서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어서 다녀와, 몸 조심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어요.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돼. 지금 울면 모든 게 무너져. 어머니, 반드시 자유세계에서 다시 만나요. 제가 먼저 가서 길을 열어놓을게요. 그때까지 제발 건강하게 계세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함경북도 온성군, 두만강변의 작은 마을. 거기서부터 제 진짜 여정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어요. 머릿속에는 수백 번 시뮬레이션한 경로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고 러시아 연해주를 지나고 시베리아를 횡단하고 북극권을 넘어 노르웨이까지 9,000km가 넘는 대장정, 세계 어느 탈북자도 시도하지 않은 미친 루트.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방정식에는 반드시 해가 있다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어떤 문제에도 답은 있다고. 다음 장에서는 제가 어떻게 두만강을 건넜는지 말씀드릴게요. 영하 15도에 얼어붙은 강 위에서 저는 처음으로 죽음과 마주했습니다. 2024년 2월 5일 함경북도 온성군.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과학기술인자의 지방 강연이라는 명목으로 함경북도 출장을 자청했어요.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12시간. 온성군의 작은 학교에서 이틀간 강연을 하고 셋째 날 밤에 사라질 계획이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가 설마 탈북을 하겠어요? 조국의 보배가, 장래가 보장된 영재가 왜 굳이 목숨을 걸고 도망치겠어요? 그게 제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다는 것. 온성군에 도착한 첫날, 저는 예정대로 강연을 했어요. 중학교 학생들 앞에서 수학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했죠.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들도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까? 바깥 세상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얼마나 갇혀 살았는지. 저녁에는 군인민위원회에서 마련해준 숙소에 묵었어요. 허름한 여관이었지만 저한테는 충분했습니다. 어차피 잠을 잘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둘째 날도 강연을 마쳤습니다. 밤이 되자 안내원 동무가 말했어요. 리종훈 동무, 내일 아침 첫 차로 평양 돌아가시면 됩니다. 푹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밤 11시 숙소방에서 저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배낭에는 최소한의 짐만 챙겼어요. 여분의 옷 한 벌, 마른 빵 몇 조각, 물통, 손전등, 그리고 제가 직접 그린 지도, 러시아어 회화 메모도 넣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두 가지는 몸에 지녔어요. 아버지의 손목시계는 왼쪽 손목에, 올림피아드 금메달은 목에 걸고 옷 안으로 숨겼습니다. 금메달을 손으로 만져보았어요. 차갑고 묵직한 금속의 감촉. 이건 내 신분 증명서가 될 거야. 자유세계에 도착했을 때 제가 누구인지 증명해줄 유일한 물건.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금메달, 이름과 국적이 새겨진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1시 30분. 출발할 시간이에요. 저는 방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2층이었지만 높지 않았어요. 창틀을 잡고 몸을 내려 뛰어내렸습니다. 발이 얼어붙은 땅에 닿는 순간 충격이 무릎까지 올라왔지만 참았어요.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온성군에서 두만강변까지는 약 5km. 저는 미리 외워둔 경로를 따라 걸었어요. 큰 길은 피하고 논밭 사이 좁은 길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이 길을 수십 번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했으니까요. 영하 15도.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어요. 코끝과 귀가 얼얼하게 시려왔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면 죽어. 멈추면 끝이야. 1시간쯤 걸었을까요? 저 멀리 두만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은 강, 달빛 아래 하얗게 빛나는 얼음판.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 강만 건너면 러시아야. 저 강만 건너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거야.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저 얼음 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경비병의 총알, 얼음이 깨지는 소리, 아니면 자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긴장이 확 돋았어요. 하지만 곧 멀어졌습니다. 마을 개였나 봐요.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저는 미리 점 찍어둔 지점에 도착했어요. 두만강 북쪽 강변 갈대숲 사이. 이 지점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얼음 두께. 제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이 구간은 물살이 느려서 얼음이 가장 두껍게 어는 곳이에요. 사람 몸무게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죠. 둘째, 경비 사각지대. 양쪽 초소 사이의 중간 지점이라 감시가 상대적으로 허술해요. 셋째, 강폭. 이 구간의 강폭은 약 400m. 제일 좁은 곳은 아니지만 경비가 허술한 곳 중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였습니다. 저는 갈대숲에 몸을 숨기고 시계를 확인했어요. 11시 55분, 경비병 교대 시간이 자정이에요. 교대 직후 새 경비병이 순찰을 시작하는데 한 바퀴 도는데 약 8분이 걸립니다. 제 계획은 이랬어요. 자정에 교대가 이루어지면 새 경비병이 반대 방향으로 순찰을 시작할 거예요. 그 순간 강을 건너기 시작해서
7분 30초 안에 맞은편에 도착한다. 400m를 7분 30초. 평지라면 여유 있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얼어붙은 강 위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야 하고 소리도 최소화해야 해요. 계산상으로는 가능했어요. 하지만 계산과 현실은 다르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예상치 못한 변수가. 그래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갈 곳은 없으니까요. 자정. 멀리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비병 교대 신호.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다. 갈대숲을 빠져나와 강변으로 내려갔어요. 발밑에서 자갈이 서걱거렸지만 최대한 소리를 죽였습니다. 얼음 위에 첫 발을 내디뎠어요. 까드득.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얼음이 두꺼워. 무너지지 않아. 저는 몸을 낮추고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네 발로 기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했거든요. 체중이 분산되니까 얼음이 덜 깨지고 자세도 낮아서 눈에 덜 띄니까요. 얼음이 차가웠습니다. 장갑을 꼈는데도 손바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무릎도 시려왔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머릿속으로 초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100m쯤 왔을까요? 강 한가운데로 접어들었을 때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 경비병이 순찰을 돌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몸을 최대한 납작하게 엎드렸습니다. 숨을 멈추고 얼음에 얼굴을 박다시피 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콩닥콩닥콩닥. 이 소리가 경비병한테까지 들리는 건 아닐까. 손전등 불빛이 강 위를 훑었어요. 제 머리 위로 지나갔습니다. 멈추지 않고 지나갔어요. 발각되지 않았다. 저는 다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빠르게. 시간이 없어. 200m, 300m. 손가락 끝의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추워서.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50m. 맞은편 강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의 나무들의 윤곽이 희미하게.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빠직. 발밑에서 소리가 났어요. 얼음에 금이 가는 소리. 저는 순간적으로 멈췄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얼음이 깨지려고 해. 주변을 살폈어요. 어디로 가야 하지? 어디가 안전하지?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옆으로 굴렀어요. 몸을 굴려서 조금이라도 두꺼운 얼음 쪽으로. 다행히 얼음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슬아슬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문제였어요. 거기 누구야?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비병이었어요. 제가 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손전등 불빛이 강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저를 찾고 있었어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끄러졌어요. 넘어졌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또 뛰었어요. 멈추지 못해. 등 뒤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탕! 총소리. 귀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총알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제 근처였을 겁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멈출 수가 없었어요. 강변까지 50m, 40m, 30m. 탕! 탕! 총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얼음 위에서 뭔가 튀는 소리가 났어요. 총알이 얼음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20m, 10m. 발이 강변에 닿았습니다. 러시아 땅. 저는 멈추지 않고 숲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뛰었어요. 미친 듯이 뛰었어요. 등 뒤에서 계속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점점 멀어졌습니다. 북한 경비병들은 함부로 국경을 넘을 수 없거든요. 러시아 영토로 들어오면 외교 문제가 되니까.
얼마나 뛰었을까요? 5분? 10분? 더 이상 뛸 힘이 없을 때 저는 큰 나무 뒤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는데 그 땀이 순식간에 얼어붙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언제부터 울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얼어붙은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해냈어. 두만강을 건넜어.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새벽빛이 희미하게 동쪽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세상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품속에서 금메달을 꺼냈습니다. 달빛 아래 반짝이는 금빛. 첫 번째 관문 통과.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멈춰있는 시계. 아버지, 저 해냈어요. 첫 번째 관문을 넘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저는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두만강을 건넌 건 첫걸음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9,000km가 넘는 여정이 남아 있었어요. 러시아 연해주를 지나고 시베리아를 횡단하고 북극권을 넘어 노르웨이까지.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첫 번째 아침, 자유를 향한 첫 번째 아침. 저는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북쪽으로, 계속 북쪽으로. 다음 목적지는 러시아 연해주의 작은 마을. 거기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했어요.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살아있으니까요. 자유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요. 2024년 2월 러시아 연해주. 두만강을 건넌 후 저는 이틀 동안 숲속을 헤맸습니다. 방향은 알고 있었어요. 북서쪽으로 가면 러시아 마을이 나온다는 걸. 하지만 숲이 너무 깊었고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어서 걷기가 힘들었어요. 먹을 것도 바닥나고 있었고 천도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저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어요. 나무 밑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손발의 감각이 거의 없었어요. 이대로 잠들면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품속에서 시계를 꺼내 가슴에 안았어요. 여기서 끝인가? 두만강은 건넜는데 러시아 숲속에서 얼어 죽는 건가? 그때였어요.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환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분명히 불빛이었습니다. 노란 불빛, 집에서 새어나오는 것 같은.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며 불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100m, 50m, 작은 통나무집이 나타났어요.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집이에요. 사람이 있는 집. 저는 문 앞까지 가서 쓰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였어요. 이게 누구야? 어이, 괜찮아? 한국말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따뜻한 방 안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에 나무 들보가 보였고 어딘가에서 장작 타는 소리가 났습니다. 몸 위에는 두꺼운 이불이 덮여 있었어요. 손발의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드나? 목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돌렸어요. 백발의 노인이 앉아 계셨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이르는 훌쩍 넘어 보이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내 집이야. 이 근처 숲에서 자네가 쓰러져 있길래 데려왔어. 노인은 한국어를 하고 계셨어요. 억양이 조금 달랐지만 분명한 한국어였습니다. 할아버지, 한국 사람이세요? 고려인이야. 여기서 태어났지만 우리 집안은 원래 조선 사람이었어. 고려인. 저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러시아 극동 지역에는 고려인 동포들이 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일제시대에 연해주로 이주했다가 스탈린 시대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사람들. 소련이 붕괴된 후
일부가 다시 연해주로 돌아왔다고요. 노인이 물을 한 컵 건네주셨어요. 마셔. 탈수 심하더라. 저는 벌컥벌컥 물을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시원한 물이 온몸에 퍼지는 것 같았어요. 자네, 어디서 왔어? 노인의 물음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야 할까? 아니면 거짓말을 해야 할까? 하지만 이분은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한국어를 하는 분이에요. 거짓말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북조선에서 왔어요. 노인의 눈이 커졌어요. 북조선? 그럼 자네, 탈북자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만강 건너왔어요. 이틀 전에. 노인은 한참 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길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그래서 이 추위에 숲속을 헤맨 거야.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잠깐 기다려. 뭐 좀 가져올게. 잠시 후 노인이 뚝배기를 들고 오셨어요. 뚜껑을 여는 순간 구수한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국밥이었어요. 하얀 쌀밥 위에 뜨거운 국물이 자박하게 부어져 있었고 고기 조각과 파가 떠 있었습니다. 먹어. 배고프지? 저는 그 국밥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에서도 국밥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낯선 땅에서 모르는 분이 차려주신 따뜻한 밥.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왜 울어? 어서 먹어. 노인이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눈물을 훔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밥을 한 숟갈 떴어요. 입에 넣는 순간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맛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국밥이었어요. 저는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싹싹 비웠어요. 국물까지 전부 마셨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굶었길래? 이틀, 아니 사흘이요. 그래, 더 줄까? 저는 부끄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노인이 다시 부엌으로 가셔서 국밥을 한 그릇 더 가져오셨습니다. 저는 그것도 남김없이 먹었어요. 배가 부르니까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제대로 주변을 둘러볼 수 있었어요. 작은 통나무집이었어요. 가구는 낡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찍혀 있었어요. 저 사진은 우리 가족이야. 노인이 사진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가운데 계신 분이 내 아버지고 옆에 계신 분이 어머니야. 1937년에 찍은 사진이지. 1937년. 90년 가까이 된 사진이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도 조선에서 오셨어요? 그래, 함경북도 출신이셨어. 일제시대에 연해주로 건너오셨지. 그때는 조선 사람들이 많이 왔어. 땅도 넓고 일자리도 있으니까. 노인이 자리에 앉으시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그런데 1937년에 스탈린이 고려인들을 전부 중앙아시아로 쫓아냈어. 일본 간첩이 될 수 있다고. 우리 가족도 기차에 실려서 카자흐스탄으로 갔지. 카자흐스탄이요? 그래, 한 달 넘게 기차를 탔어. 도착했을 때는 겨울이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었어.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겨울에 죽었어.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내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고향 얘기를 하셨어. 함경북도 두만강변, 물 맑고 산 좋은 곳이라고. 언젠가 꼭 돌아가고 싶다고. 저는 숨을 멈추고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못 돌아가셨어. 나도 평생 가보지 못했고. 노인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자네 고향이 어디야? 평양이요. 하지만 아버지 고향은 함경북도였어요. 그래? 그럼 우리 아버지하고 같은 동네였을 수도 있겠네. 노인이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도 북에서 왔어. 언젠간 돌아가고 싶었는데 자네가 대신 자유를 찾아가거라.
저는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할아버지, 어디로 갈 거야? 노르웨이요. 거기서 한국으로.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먼 길이구나. 어떻게 갈 건데?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탈 생각이에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거기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노르웨이 국경을 넘으려고요.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러다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잠깐 기다려. 노인이 안방으로 들어가셨다가 뭔가를 들고 나오셨어요. 서류 봉투였습니다. 이거 받아. 봉투를 열어보니 신분증이 들어 있었어요. 러시아 국내 여권, 사진은 비어 있었지만 나머지는 다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가짜 신분증이야. 여기 사진만 붙이면 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걸 어떻게? 이 근처에 북한 노동자들이 있어. 벌목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끔 도망치는 사람도 있거든. 그런 사람들 도와주다 보니 인맥이 생겼어. 노인이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자네 같은 경우는 처음이야.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라며? 대단하구나. 어떻게 아셨어요? 자네가 쓰러져 있을 때 짐을 확인했어. 금메달 보고 놀랐지. 노인이 웃으셨어요. 그런 인재가 북한을 탈출하다니. 세상이 참 아이러니해. 저는 노인의 집에서 3일을 묵었습니다. 체력을 회복하고 신분증 사진을 찍어 붙이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 경로를 확인했어요. 노인이 마을까지 데려다 주셨고 거기서 버스를 탈 수 있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노인이 저를 배웅해 주셨어요. 조심해서 가거라. 중간에 검문 있으면 당황하지 말고. 자네 러시아어 제법 하더라. 잘 될 거야.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저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가서 잘 살아. 그리고 나중에 성공하면 우리 같은 고려인들도 잊지 말고. 네, 반드시 은혜 갚겠습니다. 노인이 손을 흔드셨어요. 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노인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마지막까지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성함은 박승만. 78세. 스탈린에게 고향을 빼앗긴 고려인 3세. 저는 그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2024년 2월 12일 블라디보스토크역. 저는 드디어 시베리아 횡단 열차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열차가 플랫폼에 서 있었어요. 초록색 객차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러시아라고 적힌 열차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9288km. 6이라고도 2시간 걸리는 세계 최장 거리 철도 노선. 저는 박 할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가짜 신분증으로 표를 샀어요. 3등석 침대 칸. 가장 싼 좌석이었지만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열차에 올랐습니다. 객실은 좁았어요. 2층 침대가 양쪽에 2개씩, 총 4개의 침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이미 3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중년의 러시아 남자, 젊은 러시아 여자, 그리고 할머니 한 분. 저는 러시아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들도 인사를 받아주었어요. 특별히 의심하는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래쪽 침대의 자리를 잡았어요. 배낭을 침대 밑에 밀어넣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기적소리가 울렸어요. 그리고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블라디보스토크, 여기 멀어져 갔어요. 도시의 건물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곧 숲이 나타났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자작나무 숲, 하얀 눈으로 덮인 대지. 시베리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진짜 떠나는구나. 진짜 여기까지 왔구나. 객실에 있던 러시아 남자가 말을 걸어왔어요. 어디서 왔냐고 묻는 거였어요. 저는 준비해둔 대답을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학생이라고요. 아, 우즈벡. 그래, 하고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히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러시아에는 중앙아시아에서 온 노동자와 학생이 많으니까 동양인 얼굴이 그리 특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열차 안에서의 6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에 자작나무 숲이 펼쳐져 있었고, 낮에는 끝없는 설원이 지나갔습니다. 가끔 작은 마을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얼어붙은 강이 보였다가 멀어졌어요. 식당 칸에서 밥을 먹고, 창밖을 바라보고, 잠을 자고,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저한테는 기적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거든요. 북한에서는 어딜 가도 감시의 눈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집에서, 길거리에서. 누가 뭘 말했는지, 누가 뭘 했는지 모든 게 보고되고 기록됐죠. 인민반장, 보위부 프락치, 선생님, 심지어 친구까지 누구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열차 안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책을 읽거나 창밖을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무도 서로를 감시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셋째 날이었나. 젊은 러시아 여자가 책을 읽고 있길래 뭘 읽냐고 물어봤어요. 도스토예프스키, 죄와 벌.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도 러시아 문학은 일부 허용되거든요. 하지만 직접 읽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좋은 책이야? 제가 서툰 러시아어로 물었어요. 여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거운 책이야. 하지만 인간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해. 인간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책. 북한에서는 그런 책을 읽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읽는 건 김일성 회고록, 김정일 저작선, 당정책 해설서. 인간에 대해 생각하는 건 허용되지 않았죠. 오직 수령에 대한 충성만이 유일한 사상이었으니까요. 여기서는 아무 책이나 읽을 수 있구나. 저는 그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넷째 날 밤이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잠든 후 저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열차는 바이칼 호수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거대한 호수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달빛이 얼어붙은 호수 위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품속에서 아버지의 시계를 꺼냈어요. 여전히 멈춰있는 시계. 하지만 저는 매일 이 시계를 꺼내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와 대화하듯이요. 아버지. 저는 속삭였어요. 저 지금 시베리아를 지나고 있어요. 바이칼 호수가 보여요. 아버지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듣고 계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저 지금 세상에서 가장 긴 수학 문제를 풀고 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9,000km짜리 방정식이에요. 아직 답은 안 나왔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떤 문제에도 반드시 해가 있다고. 창밖으로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북한에서 보던 것과 같은 별이었지만 여기서 보니 느낌이 달랐습니다. 자유로운 하늘 아래 빛나는 별들. 저는 처음으로 자유가 뭔지 알 것 같았어요. 자유는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것, 읽고 싶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것,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창밖을 바라보며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울 수 있는 것. 그게 자유였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17해 동안 몰랐던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엿새째 되는 날, 열차가 우랄 산맥을 넘었습니다. 이 산맥을 기준으로 아시아와 유럽이 나뉜다고 해요. 저는 창밖으로 유럽-아시아 경계 표지판이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유럽, 제가 유럽 땅을 밟는 거예요. 북한에서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모스크바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시베리아의 끝없는 숲이 점점 사라지고 도시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배낭을 챙기며 다음 여정을 준비했어요. 모스크바에서 내린 다음 북쪽으로 가는 열차를 타야 했습니다. 무르만스크행, 북극권으로 가는 길. 중년 러시아 남자가 말을 걸어왔어요.
모스크바에서 내리나? 네, 저는 북쪽으로 더 가요. 북쪽? 무르만스크? 네. 남자가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거긴 너무 추워. 왜 거기로?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공부하러요? 북극 연구? 거짓말이었지만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젊을 때 여행 많이 해. 늙으면 못해.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2024년 2월 18일 모스크바 야로슬라블역. 열차가 플랫폼에 멈춰 섰습니다. 6일간의 여정이 끝난 거예요. 저는 배낭을 메고 열차에서 내렸습니다. 모스크바의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어요. 하지만 시베리아보다는 덜 추웠습니다. 역 광장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여기가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구나.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 구간 완료. 9288km 주파.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북쪽으로 1500km 더 가야 합니다. 무르만스크까지, 그리고 거기서 노르웨이 국경까지 200km. 저는 역 안으로 들어가 무르만스크행 열차 시간표를 확인했어요. 다음 열차는 내일 아침. 오늘 밤은 역 대합실에서 버텨야겠구나. 저는 구석진 벤치에 앉아 배낭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정말 왔어. 아버지의 시계를 꺼내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절반 왔어요. 이제 절반만 더 가면 돼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다시 북쪽으로. 북극을 향해, 자유를 향해. 2024년 2월 9일 모스크바. 무르만스크행 열차에 올랐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북쪽으로 1500km, 35시간이 걸리는 여정이에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비하면 짧은 거리지만 저한테는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열차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건물들이 멀어져 갔어요. 북쪽으로 갈수록 풍경이 황량해졌습니다. 숲이 점점 드물어지고 눈만 끝없이 펼쳐졌어요. 북극권으로 가고 있구나.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끝이 보인다. 무르만스크에서 노르웨이 국경까지 200km. 그것만 넘으면 자유야.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2024년 2월 20일 무르만스크. 열차에서 내리는 순간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영하 25도. 숨을 쉬면 콧속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추운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북한 함경북도 겨울도 춥긴 했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무르만스크는 북극권 안에 있는 도시예요. 겨울에는 해가 뜨지 않는 극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죠. 제가 도착했을 때는 극야가 막 끝난 시기였는데 그래도 낮이 서너 시간밖에 안 됐어요. 어둡고 추운 도시. 하지만 여기가 제 마지막 경유지였습니다. 저는 역 근처 싸구려 숙소에 방을 잡았어요. 하룻밤만 묵고 다음 날 노르웨이 국경으로 향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숙소 로비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뉴스에 제 얼굴이 나온 거예요. 정확히는 제 올림피아드 시상식 사진이었습니다. 러시아어 자막이 깔렸는데 저는 그걸 읽으며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북한 수학 영재 리종훈 실종, 러시아 영내 도주 가능성, FSB 협조 수사 중, FSB, 러시아 연방보안국, 예케이, 지비의 후신이에요. 북한 보위부가 러시아에 협조를 요청한 거였습니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가 탈북했다? 북한 정권에게는 엄청난 체면 손상이에요. 반드시 잡아서 데려가야 하는 거죠. 저는 황급히 텔레비전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주변을 살폈어요. 다행히 아무도 저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 발각될지 몰랐어요. 방으로 돌아와 배낭을 챙겼습니다. 여기서 더 머물면 안 돼.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 하지만 한밤중에 노르웨이 국경으로 갈 방법이 없었어요. 대중교통은 끊겼고 택시를 잡아도 국경까지는 가지 않을 거예요.
무엇보다 국경 검문소에서 제 가짜 신분증이 통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FSB가 수색 중이라면 국경에도 수배 사진이 돌았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방 안을 서성이며 머리를 굴렸습니다. 정면 돌파는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그때 떠오른 게 있었어요. 무르만스크 외곽에 냉전시대 군사시설들이 있다는 정보. 소련 붕괴 후 버려진 기지들.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 거기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자. 수색이 잠잠해지면 그때 국경을 넘자. 저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숙소를 빠져나왔어요. 도시 외곽으로 걸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길로 눈밭을 헤치며 방향은 북서쪽, 노르웨이 국경 방향이었지만 국경까지 가진 않을 거예요. 중간 어딘가에 숨을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몇 시간을 걸었을까요? 툰드라 지대가 펼쳐졌어요. 나무도 별로 없고 그냥 끝없는 눈밭. 가끔 바위가 솟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저 멀리 건물이 보였어요. 콘크리트 건물. 낡고 허름한 창문은 깨져 있었고 지붕 일부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버려진 군사시설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주변에 사람 흔적은 없었어요. 발자국도, 차 바퀴 자국도. 오랫동안 아무도 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부는 엉망이었습니다. 벽은 금이가 있었고 바닥에는 부서진 가구 조각과 쓰레기가 널려 있었어요. 하지만 일부 구역은 지붕이 온전해서 바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버티자. 저는 구석진 방을 골라 자리를 잡았어요. 그렇게 저의 은신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이틀, 사흘, 나흘.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가장 큰 문제는 추위였습니다. 영하 30도, 낮에도 영하 20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고 밤에는 영하 35도까지 떨어졌어요. 버려진 건물에는 난방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져온 옷을 전부 껴입고 구석에 웅크려서 천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 발가락 끝의 감각이 점점 사라졌어요. 동상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밤에는 이가 딱딱 부딪히도록 떨렸고 아침에 눈을 뜨면 눈썹에 서리가 끼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식량이었어요. 무르만스크에서 빵과 통조림을 좀 사왔는데 일주일이 지나자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빵 한 조각으로 버텼습니다. 그마저도 얼어붙어서 돌덩이처럼 딱딱했어요. 물은 눈을 녹여 마셨어요. 불을 피울 수 없으니까 눈을 손에 쥐고 천으로 녹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손이 얼어붙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배고픔, 추위, 탈진. 하루에 몇 시간씩 잠에 빠졌다 깨어났다를 반복했어요.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나 저를 부르는 꿈을 꿨어요. 어머니가 국밥을 끓여주시는 꿈도요. 열흘째 되는 날이었나. 저는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바닥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봤어요. 금간, 콘크리트 천장. 그 틈으로 눈발이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끝인가? 저는 생각했어요. 두만강도 건넜고 시베리아도 횡단했는데 북극에 버려진 건물에서 얼어 죽는 건가? 품속에서 아버지의 시계를 꺼냈어요. 손가락이 너무 얼어서 제대로 쥘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이 갈라지고 얼어붙어서. 끝까지 가지 못할 것 같아요. 눈물이 났는데 그마저도 뺨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어요. 이대로 잠들면 다시는 못 깨어나겠지. 그래도 괜찮아. 적어도 자유를 향해 가다가 죽는 거니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렴풋이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 목소리. 환청인가? 저는 눈을 떠보려 했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어요.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외국어였어요.
러시아어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뭔가 다른 언어, 발소리가 들렸어요. 쿵, 쿵, 쿵. 그리고 누군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놀라는 목소리. 저는 겨우 눈을 떴어요. 흐릿한 시야에 사람 얼굴이 보였습니다. 금발머리, 파란 눈, 서양 사람이었어요. 중년 남자,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영어로 말하더군요. 저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소리가 안 나왔어요. 남자가 고개를 돌려 뒤쪽을 향해 소리쳤어요. 다른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어요. 이 사람도 서양인이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회색 수염을 기른 남자. 수염 난 남자가 저를 내려다보며 이 아이는 뭐야? 라고 영어로 말했어요. 저는 온 힘을 다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북한 탈북자. 그 말을 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두 남자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염 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제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봤어요. 남자가 뒤를 돌아보며 뭔가 빠르게 말했어요. 노르웨이어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아들었어요. 저는 그 품에 안긴 채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따뜻한 곳에 있었어요. 차 안이었습니다. 히터가 작동하고 있었고 몸 위에는 담요가 덮여 있었어요. 손과 발에는 뭔가 따뜻한 게 감겨 있었습니다. 핫팩인 것 같았어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염난 남자였습니다. 노르웨이 국경.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떠졌어요. 에릭 헬센. 노르웨이 사람, 환경조사팀. 저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버려진 군사시설을 조사하러 온 환경단체가 저를 발견한 거였습니다. 제가 왜 도와줬냐고 영어로 물었어요. 에릭이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너 북한 탈북자라며 죽어가는데 도와줘야지. 그는 핸들을 돌리며 덧붙였어요. 우리는 사람이 죽어가는 걸 지나치지 않아.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을, 그것도 외국인을 목숨 걸고 도와주는 것. Thank you. 저는 겨우 그 말을 내뱉었어요. Thank you so much. 차가 얼마나 달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반쯤 의식이 있다가 없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창밖으로 눈 덮인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끝없는 흰색. 그러다 차가 멈췄습니다. 창밖을 보니 건물이 있었습니다.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어요. 파란색, 흰색, 빨간색이 섞인 깃발. 노르웨이 국기. 노르웨이 국경 검문소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에릭이 차에서 내려 검문소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국경수비대원 2명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수비대원이 차 문을 열고 영어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 북한 사람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품속을 더듬었어요. 가슴 안쪽에 넣어둔 것. 저를 증명해줄 유일한 물건. 금메달을 꺼냈습니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금메달. 제 이름과 국적이 새겨진. 저는 메달을 수비대원에게 보여줬어요. 수비대원이 메달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동료와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너 어떻게 여기 왔어, 러시아 통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비대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왔다고? 한 명이 노르웨이어로 뭐라고 했어요. 다른 한 명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어요. 이런 루트로 온 탈북자는 처음 본다. 수비대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으로 들어와 치료부터 받자. 검문소 안은 따뜻했습니다. 난로가 타고 있었고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혀졌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앉는 제대로 된 의자였어요. 누군가 담요를 가져다 어깨에 둘러줬습니다.
그리고 손에 뭔가 따뜻한 게 쥐어졌어요. 머그컵이었습니다. 컵 안에는 갈색 액체가 담겨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달콤한 냄새가 났습니다. 핫초코,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셔본 적은 없었습니다. 북한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컵을 입에 대고 한 모금 마셨어요. 달았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하고 부드러웠어요.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초콜릿의 맛, 온몸으로 퍼지는 따뜻함. 저는 그 맛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컵을 쥔 손이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수비대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처음이에요. 이렇게 따뜻한 걸 마시는 것도, 이렇게 따뜻한 곳에 있는 것도, 이렇게 자유로운 것도 전부 처음이에요. 저는 핫초코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주 전 두만강을 건넜어요. 9,000km가 넘는 거리를 왔어요. 영하 30도에서 얼어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지금 노르웨이 국경 검문소에서 핫초코를 마시고 있어요. 살았구나. 저는 정말 살았구나. 에릭이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해냈어. 성공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노르웨이에서 난민 심사를 받아야 했고 그 후에 한국행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갈 길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고비는 넘겼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아버지의 시계를 꺼냈어요. 여전히 멈춰있는 시계. 아버지, 속으로 말했어요. 해냈어요. 첫 번째 방정식은 풀었어요. 창밖으로 노르웨이의 하늘이 보였어요. 희미하게 푸른빛이 감도는 북극의 하늘. 저 하늘 아래 자유가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노르웨이 오슬로. 노르웨이 국경을 넘은 후 저는 오슬로에 있는 난민 수용시설로 이송됐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어요. 손가락과 발가락에 동상이 와 있었는데 다행히 절단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병원 신세를 졌어요. 따뜻한 침대, 새끼 밥, 친절한 의료진.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대우였습니다. 아니, 북한에서는 이런 게 보통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노르웨이 난민국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당신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말 북한에서 왔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저는 금메달을 보여줬어요.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금메달. 제 이름과 국적이 선명하게 새겨진. 담당자가 메달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하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2023년 루마니아 대회. 리종훈, 정말 있네요. 그는 저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 금메달리스트란 말입니까? 네? 저예요? 담당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북한의 수학 영재가 러시아를 횡단해서 노르웨이까지 왔다. 이건 처음 보는 케이스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처음 해봤으니까요. 노르웨이 정부에서 제 신원이 공식 확인된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조직위원회에 조회를 했고 북한 대표로 출전한 리종훈의 사진과 제 얼굴이 일치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소식은 곧장 대한민국 정부에 전달됐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예요. 서울국정원 본부, 북한 담당관실. 보고서가 올라왔을 때 담당 과장이 커피를 마시다 뿜을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김재현 과장이 보고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북한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가 탈북했다고요? 네, 현재 노르웨이 오슬로 난민시설에 있습니다. 어떻게 탈북했는데요? 분석관이 지도를 펼쳤어요. 두만강을 건너 러시아 연해주로 진입,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베리아 횡단열차 탑승,
모스크바 경유, 무르만스크까지 이동 후 노르웨이 국경 도보 월경. 김 과장이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뭐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북극까지 가서 노르웨이로 넘어왔다고요? 네. 그게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동 거리만 10,000km가 넘습니다. 중간에 러시아 FSB 수백 가지 있었고요. 김 과장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친 루트군요. 우리 기록에 이런 경로로 온 탈북자가 있어요? 없습니다. 전례가 없습니다. 이 아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8입니다. 18살짜리가 혼자서 이걸 해냈다고요? 분석관이 자료를 넘기며 말했어요. 조사 결과 이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6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웠고 모든 변수를 계산했습니다. 경비 순찰 주기, 얼음 두께, 열차 노선, 국경 감시 사각지대까지. 수학적으로요. 김 과장이 보고서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수학적으로?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입니다. 확률론, 최적화 이론, 기하학을 동원해서 탈출 루트를 설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김 과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수학으로 탈북을 했다. 이거 영화 각본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김 과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외교부에 연락해요. 노르웨이 정부에 공식 협조 요청 보내고 이 아이 데려와야 합니다. 특별 케이스로 처리해요. 알겠습니다. 김 과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18살, 북한이 키운 천재가 북한을 탈출했다.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악몽이겠군. 2024년 4월, 노르웨이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입국 자격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노르웨이는 저를 한국으로 보내는데 동의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오슬로의 숙소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노르웨이의 봄, 눈이 녹기 시작하고 햇빛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극야가 끝나고 백야가 다가오는 계절. 이 나라에서 열흘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저는 이곳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죽어가던 저를 구해준 에릭 헬센 씨, 핫초코를 건네준 국경 수비대, 친절하게 치료해준 의료진, 모두 고마운 분들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오슬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특별기를 보내왔어요. 저 혼자 타는 비행기. 국정원 직원 2명이 동행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에릭 씨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에릭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은 삶을 살아. 그게 가장 좋은 감사야.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024년 4월 18일 인천국제공항. 비행기가 착륙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좌석에서 일어나 천천히 출구로 걸어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한민국, 태어나서 처음 밟는 땅. 하지만 제 조국이기도 한 땅. 발이 지면에 닿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4월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따뜻했습니다. 북극의 칼바람과는 비교도 안 되게 부드러운 바람. 여기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여기가 대한민국이구나.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게 2달 반 전이에요. 9,000km가 넘는 거리를 왔어요. 시베리아의 혹한, 북극의 눈보라, 죽음의 문턱. 전부 지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어요. 자유로운 땅에 손을 가슴에 가져갔어요. 품속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에는 금메달이 걸려 있었고요. 아버지, 속으로 말했어요. 도착했어요. 제가 정말 도착했어요. 인천공항에서 저는 곧장 국정원 관계자들과 함께 이동했습니다. 며칠간 조사를 받았어요. 제 신원 확인, 탈북 경위, 북한에서의 생활. 모든 걸 상세히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제 탈북 루트에
특히 관심이 많았어요. 정말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탔단 말입니까?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중국 루트는 너무 위험했어요. 제 프로필이라면 즉시 수배될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도 예상 못할 루트를 찾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수학이요. 확률론으로 검거 가능성을 계산하고 최적화 이론으로 경로를 설계했습니다. 변수들을 전부 방정식에 넣고 최적해를 찾았어요. 조사관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탈북을 수학으로 계획했다고요? 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거였으니까요. 조사가 끝난 후 저는 하나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받는 곳이에요. 3개월간 한국어, 한국 문화, 취업 교육 등을 받습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같은 탈북민들을 만났습니다.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 중국을 거쳐 온 사람, 라오스를 거쳐 온 사람, 배를 타고 온 사람. 하지만 러시아 북극을 거쳐 온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다들 제 이야기를 듣고 믿지 못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 무르만스크? 그게 어디야? 북극이요. 노르웨이 바로 옆. 미쳤구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수학으로요. 하나원 수료 후 저는 국정원에서 특별 브리핑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 탈북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거였어요. 향후 탈북자 지원 정책에 참고하겠다고요. 브리핑장에는 국정원 관계자들과 북한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그들 앞에 서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만강 도하, 고려인 할아버지의 도움, 시베리아 횡단 열차, 무르만스크 은신, 노르웨이 환경단체의 구조. 모든 이야기를 마친 후 한 분석관이 물었어요. 이 모든 걸 혼자서 계획했습니까? 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북한에서 그런 정보를 구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방정식을 풀었을 뿐입니다. 방정식이요? 네. 북한이라는 함정에서 탈출하는 최적의 해를 찾는 문제였어요. 저는 이어 말했어요. 변수가 많았습니다. 국경 경비, 감시망, 이동수단, 신분 위장, 기후, 체력. 하지만 수학은 변수가 많아도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모든 변수를 방정식에 넣고 최적해를 계산하면 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김재현 과장이 물었습니다. 그런 방법을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저는 가슴속 시계를 만지며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문제에도 반드시 해가 있다고요. 아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덧붙였어요. 아버지는 그 해를 찾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풀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김 과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한 아이야.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북한이 이 아이를 잃은 건 북한의 손해지.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지금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수학과. 제가 그렇게 원하던 곳이에요.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한국 사회는 북한과 너무 달랐거든요. 말투, 문화, 사람들 사이의 관계,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수학은 달랐어요. 수학은 어디서나 같은 언어였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수학이나 한국에서 배우는 수학이나 본질은 똑같았어요. 덕분에 저는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북한에 계세요.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살아계신지조차 알 수 없어요. 그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 반드시 어머니를 모셔올 겁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 거예요.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이 보였어요. 맑고 푸른 하늘, 자유로운 하늘.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아니, 어쩌면 여기서 시작인지도 몰라요. 제 이름은 리종훈, 북한이 키운 천재, 수학으로 탈북한 소년, 그리고 이제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